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 간 일부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출연 병원들이 5달째 병원을 벗어나 있는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8,000명 가까운 전공의를 뽑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과 함께 의정 갈등 해법과 의료 개혁 방안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해병대원 순직 1년을 맞아서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특검법 재표결 강행 방침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이제 엇갈린 행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표결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결, 부결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지금 상황상은 사실 그 가결이 쉽지가 않죠. 네. 워낙 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로 여러 갈등을 겪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발생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여서 8표가 확보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은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이고, 계속 이제 여론을 보고 압박하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방안이라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상설특검법 말씀하신? 네. 그때 언급하신 상설특검법. 네. 이런 일련의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1년이 지나도록 이런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이게 제2요구권이 행사됐고 결국에는 부결됐었던 것을 다시 22대 국회 열자마자 오히려 21대 국회 때 부결됐던 안보다 훨씬 더 위헌적 요소가 강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는 악순환을 민주당이 굳이 만들었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설특검과 관련한 내용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혹시 이제 우리 당의 당대표가 새로 될지도 모르는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제3자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민주당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특검법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유연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은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 법사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열었습니다. 여당은 위법
위법한 청문회다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청문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물리적 충돌도 있고 했는데 정광재 전 대변인 그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주로 어떤 점 강조했습니까? 오전에 뭐 국회 내에서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질 뻔했고 해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우려도 컸는데 지난번에 2019년인가요? 네. 뭐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그런 국회 내에 폭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다 청원법과 국회법에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위헌적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뭐 이재명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하여튼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정광재 대변인 말씀도 반박해 주시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순수한 의미 청문회가 아니라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다 이런 비판을 또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박까지 같이 해주세요. 뭐 청문회에서도 계속 뭐 정청래 위원장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국민의힘은 청원법, 국회법 근거로 자꾸 위법한 청문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청원에 관련해서는 일단 헌법상 규정이 있고요. 국회법, 뭐 일반법으로 청원법이 있고 또 국회 동의청원 관련해서는 국회법이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온 청원 관련해서는 국회법으로 우선 해석할 수 있고요. 국회 관련 청원 조항에는 청원에 이 들어오는 문구 그 국회 규칙에 따라서 5만 명이 넘으면 회부돼 있고요. 회부되는 안건이 중요한 안건인 경우에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로 위법하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탄핵 예비 절차라고 하는데 이게 탄핵 소추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청원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관련된 위헌 위법 사항과 결부돼 있고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청원에 대해서 국민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청문회고 국회 상임위 절차일 뿐이지 이것이 무슨 탄핵 예비 절차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진행되고 있는 수사라든가 이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증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든 확인하면 이 청원 국민청원이 상당히 뭐 근거하지 않고 이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이었다는 걸 확인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위법한 청문회라고 해서 사실 오늘 회의 개최도 불미스러운 사태로 열리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고 결국에 이제 들어와서도 계속 이제 이런 정치적 주장을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신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핵 절차라는 게 되게 정치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탄핵 비슷한 절차를 함으로써 여론 간복이다. 그래서 그런 그 시각이 좀 여당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에도 있더라고요. 모색적 탄핵이라고. 모색적 탄핵. 탄핵이라고. 저도 법조인이 아니어서 예. 이게 굉장히 뭐 그 생소한 용어였는데 모색적 탄핵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탄핵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 여론몰이용 청문회라고 생각하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청문회가 사실상 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사건에 적용이 됐었어야 하느냐. 이 청문회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탄핵과 관련한 여론을 고조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국적인 목표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특검법이라든가 뭐 이런 청문회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박 짧게 하나 해주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탄핵이라는 건 최후적 절차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아니면 여론을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탄핵이 될 수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론이 폭발적으로
가면 그걸 국회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지 국회가 주도해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한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문회에선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원식 현 국방장관 등 22명 증인 채택했는데 증인 일부는 위헌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불참 의사 밝혔고요. 민주당은 불참 증인의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이런 해석도 내놨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동행명령 강제 구인 가능합니까? 일단 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등에 의하면 가능한 거로 해석이 된다는 입장이 있고 아마 네.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그 입장을 어떻게 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청문회 절차가 준용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든가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도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다고 보여지는데 저 문제는 이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 자체가 타당한가냐는 문제인데요. 뭐 이 위헌적 청문회다, 위법적 청문회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불출석하는 건 사실 국회법에 허용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동행명령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회가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 절차에서 청문 절차의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이 청문 절차 자체의 위헌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엔 정광재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골프 단체 대여방 보도와 관련해서 민주당발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대여방 운영한 3명 중 2명이 민주당 관계자였다. 네네. 하면서 뭐 심지어는 사기 탄핵 게이트이자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단장 골프 대여방이면 사단장들끼리 골프 무슨 약속 잡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거기 2명이 민주당 관계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최근에 이 권성동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고 있어요. 계속 그 관련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변호사 한 분이 김규현 변호사란 분이 뭐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그런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이것이 민주당 정치 지망생에 의한 자발적인 정치 공작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의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나중에 공수처 수사라든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뭐 나올 수도 있겠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임성근을 자기가 VIP께 얘기해서 구명하겠다라고 했던 분 공수처 수사 임성근 사단장 저사를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없더라라는 근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이게 약간의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반박. 시점을 보시면요, 이 지금 문제가 된 문자 메시지가 나눠진 시점이 2023년 5월입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은 그 뒤 2달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제보자인 김기현 변호사 같은 경우 이분들 이종호 씨라든가 그 대화방에 있던 다른 그 분들하고 해병대라는 인연으로 그 이전부터 굉장히 잘 지내던 분들이에요. 이제 이 이후에 우연히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이게 정치 문제가 되면서 이 수사 상황을 보고 본인이 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체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공익제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거지. 이걸 정치 공작으로 기획했다고 하면 애초부터 2023년 5월 이전 시점에 순직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가요? 이건 공작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즉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각별히 이제 신경 쓰는 법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강행 처리에 이제 항의하면서 퇴장했고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헌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25일 본회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상징법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상 꼭 필요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뭐 이 검토 단계에서는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현금성 지원의 어떤 과거 효과라든가 또 지금의 재정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다 분석을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경제 현실 또 국민들 서민들의 현실상 이런 방식의 지원이 결국에 자영업도 활성화시키고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도 완화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구조하는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등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두고 여당에게도 다른 제안도 하고 완화할 가능성도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이고요. 본회의 뭐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이걸 받아들이거나 합의점을 찾을 확률 수치로 몇 %입니까? 0%입니다. 제로. 지금 경제적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13조 원을 이렇게 뭐 25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민생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또 물가의 문제는 없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재정 여력이 있느냐, 국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느냐, 25만 원 전액 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나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회 맘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뭐 이게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게 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유일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바꿔서 다시 통과가 된다면 다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런 그 정치적인 소모전을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이재명 헌정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총선 당시에 공약으로 이걸 내세웠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치정용이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오늘과 내일 차기 지도부 선출하는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이후 21일과 22일 자동 응답 시스템 투표 진행됩니다. 지난해 전대투표율 55.1% 이거 넘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인데, 자, 절반 이상 표 얻는 후보 없으면 28일 날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 진행됩니다. 정광재 대변인의 전망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1차 투표에서 끝날까 결선 투표 갈까요? 이거는 한동훈 캠프 대변인 자격이 아니라 기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존 예. 국민의힘 대변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1%가 이제 38 전당대회 때 그때 기록한 수치인데, 네. 그때와 지금의 그 전당대회에 대한 당원과 민심의 열기는 훨씬 더 뜨거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뭐 종편이라든가 지상파 KBS에서도 얼마 전에 TV 토론을 심야 시간에 했는데 예. 그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해요. 유튜브에서도 동시 접속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투표율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보다는 높은 투표율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문자 무시 논란, 댓글팀 논란에 의해서 이제 공소 취소 논란, 이런 것들이 막판에 좀 변수가 되리라고 보세요. 예, 저는 이 공소 취소 청탁 관련된 논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2314에 분명히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최근까지의 지지율 격차를 뛰어넘는 정도의 지금 이 여론 변화까지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결선 투표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뭐 사천 논란이라든가 문자 답하지 않은 문제라든가 사과 논란 등등 계속 제기된 문제는 사실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네거티브 공방이어서 이게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 대세론에 큰 구도 변화를 주는 정도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여론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가졌던 기대를 실현시키는 길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던진 이슈였다고 보여져서요. 어제 오늘 사이에 변화되는 민심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도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막 입이 근질근질한 몸이 앞으로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자, 야당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아마 나경원 의원과의 이 대화 내용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네. 수사 필요성 제기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게 수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탁금지법에 보면요. 형벌부과 5조인데 형벌부과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청탁을 받으면 즉시 청탁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고지하고 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되는데 어쨌든 청탁금지법에 금지하는 행위가 있고 아마 이게 처벌 조항은 없고 과태료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금지 행위는 있기 때문에. 집단의 정치 행위에 대한 어떤 어필인데 그것도 청탁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아니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수사받고 있는 피고인이잖아요. 수사가 아니라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공소 취소의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확립된 어떤 관례나 판례에 의하면 명백하게 잘못 기소됐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치적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이 법무부 또 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청탁을 하는 거는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것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조항이 있다고 하면 명백한 불법이죠. 자, 그걸 신고 안 했다 이런 한동훈 네. 위원장 경우는 그렇다는 건데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적인 검토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게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봤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면 됩니다. 근데 그 청탁이 두 번째 이루어지면 이걸 이제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에 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것이 뭐 정설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뭐 표심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표심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대세를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거지자마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사과의 뜻을 밝혔고 다만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 당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과반을 얻느냐 못 넣느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창과 방패 대결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첫 토론을 가졌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김두관 후보는 일극체제 사법 리스크 문제점 이제 제시했고요. 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입장이 좀 갈렸어요. 그 야당 아닌 대법원장 제3자 특검 추천하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그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 그렇다면 지금 직전까지 대표였으니까 지금의 뭐 박찬대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로서 마찬가지 입장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지금 특검법대로 하는 게 무조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재표결돼도 부결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대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또 내고 또 거부하는 방식의 소모적인 절차를 계속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당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여야가 협의로 마련해 볼 수 있는지가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면 뭐 지금 또 한편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설 특검법을 통해서 추천권에 대한 일부 조항을 손을 봐서 그걸 통해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뭐 두 분 간의 어떤 토론에서 입장차 확연히 갈렸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내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 과정 중에 계속 나올 얘기를 토론에서 그냥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제3자 특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이 특검 법안이랄까 이런 거의 주도권을 여당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그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막상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돼서 그거를 제시하면 여튼 민주당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될지는 몰랐어요. 사실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특검에 완전히 반대하는 건다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특검에 이 제3자 특검안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제기한 건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안 그러니까 제3자 특검법안을 냈을 때 예.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까지 주장했었던 게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였는데 진상규명에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연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어쩌면 이렇게 계속 정쟁을 일으켜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떨어뜨리고 국정 지지율을 하락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특검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차피 정치라는 게 여야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절충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사실 지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 위원들이 수미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교류에 논란이 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라면서 관련자에 대한 감찰 문자 가능성 시사했는데 이에 대해 전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탓이냐 하면서 국정원을 갈라치기에 정보 역량 훼손하면 안 된다 반박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2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공소장 다 봤는데요. 감찰 문책하면요. 현 정부 외교 관련자들 국정원 관련자들 다 문책당할 것 같은데요. 공소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2020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을 문재인 정권 때 이뤄낸다고 비판한다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국정원의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음지에서 일하지 못하고 양지에 노출돼 갖고 뭐 국정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동안 국정원의 위상 이게 하락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8649님이 뉴스레터 K 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단 법석.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부디 바른 정치 해주시길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눈 수미테리 관련해선 2부 파파뉴 코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 광주에서 화성 방향 포궁 나들목 부근에 발생한 토사 유출 처리 작업으로 도로 여전히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를 우회해서 지나주셔야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짧게 정체인데요. 부평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2km 정체, 또 팔탄 분기점 부근으로도 주춤하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목포 방향은 비봉 부근 3,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대관령 1터널에서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으로 뒤쪽으로 4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 내내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 입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먼저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건설 환경공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 폭우 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석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장석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폭우와 태풍 피해가 상당합니다. 교수님은 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기도 하신데요. 예방 네. 시스템 차원에서 지자체 예고 시스템이나 재난방송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동안에 이제 KBS가 국가 재난방송 주간 방송으로서 역할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동안에 이제 소방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재난 문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자체만의 아주 세부적인 지역의 예보나 정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직도 더 발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극한 호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상청에서 지자체로 넘겨주고 지자체에서 다시 그것을 경보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네. 마찬가지로 하천은 통제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정보를 내리면 또 지역은 또 지자체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 지역의 각 세부적인 그리고 아주 동네 예보까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집중 호우 빈도가 늘면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천호 예.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강수량은 지난 100년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조금씩 늘어나서가 아니라 호우성 강수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 번 비 내릴 때 지나치게 많이 온다는 뜻으로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 방제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도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기후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이제 미래 예측을 해보면 강수량은 늘어나지만 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수의 빈도가 높아지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가 많아진다든지 또 이 부분들이 강우 일수는 길지만 집중되는 이야기 많으면 폭염과 강우 즉 홍수가 두 개가 같이 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과거에 했던 방제 대책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모든 방제의 구조물들이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과거의 설계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홍수나 그다음에 강우가 오기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설계 기준 이런 부분도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되고요. 네네.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댐에서부터 하천 그리고 내수 침수 즉 도심지 침수까지가 각각 지금까지는 따로 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했지만 지금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연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문별 피해 대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 입은 지역 많았습니다. 하천 범람 예상되면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지금 어제만 해도 오산, 당진, 평택 이런 데가 하천이 범람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문산천, 지금 남북 동해하천의 임진강변에 있는 홍수 경보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천에서는 이제 홍수의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는데 예.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대피할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네. 경보 때는 무조건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KBS 재난방송이라든지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하천변, 그 하천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 지역에 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경보인 경우에는 예.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계획에 따라서 피해야 되고 그 지역에 계신 한 가지 좀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은 네. 본인이 내가 만약에 그런 정보가 내릴 때 어느 쪽으로 가고 어디에서 모여서 해야 되고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동선에 대한 것을 본인이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예. 갑자기 당황하면 그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대피 동선을 파악하고 특히 노약자분 같은 거는 어떻게 본인이 대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의보 때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 경보 때 무조건 대피해라. 뭐 상습 피해 지역은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자, 이번 폭우로 침수된 주택들도 많았습니다. 주택이 침수되면은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주택이 침수, 작년 같은 경우 도림천 주변에 그 신도림동에 있는 단지와 주택이 침수가 돼서 뭐 인명사고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만약에 지하에 침수가 돼서 물이 빠지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위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이 잠겨서 빠진 이후에는 특별히 전기에 대한 점검, 본인이 섣불리 먼저 점검을 한다거나 이렇게 않고 예. 전기 전문가가 반드시 가서 전체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전기가 합선이라든지 또 과열 현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가스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스 같은 경우도 이 물이 있으면 물은 굉장히 큰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 틈에서 가스가 샜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전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습기가 높은 상태에서의 부패 그리고 위생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네. 다시 집에 다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안전 부분에 있어 전기나 가스 본인이 직접 하려 그러다가 이게 사고 내면 안 되고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요. 위생도 네.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기록적인 폭우 뭐 극한호우라 그러는데 옛날 뭐 집중호우도 아니에요. 요즘 막 그런데 극한호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해야 할 텐데 정부나 지자체 차원 대책 짤막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극한호우라는 말이 이제 일상화되다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서는 뭐 거의 일상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선진국과 후진국의 방대 대책을 통해 얼만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투입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 시기에 있어서는 이 방대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고 같이 가고 또 탄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스스로 지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가지고 있도록 준비를 해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침수만큼 무서운 게 산사태입니다. 산림청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에 대비할 때 있어 가장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산사태는 뭐 지금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지금 산사태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네네. 산사태가 동나철 같은 경우는 산 쪽에 물이 충분하게 함수율이라고 하는 물을 충분하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최근에 그제인가요? 16일에 그 경기 포함산에 뭐 땅 네네. 밀림 현상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도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산사태보다 더 큰 규모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표피가 한 1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밑에는 안반층이 있는데 안반에 물이 스며들면 일단 미끄럼틀 같은 역할을 해서 땅이 전체가 밀려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과거에 그런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또 최근에 공사를 하거나 개발을 했던 지역이 있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뿐만이 아니고, 전조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산사태는.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서 갑자기 그 골짜기에서 물이 안 나오던 데가 물이 스며 나온다든지, 예. 또 땅 울림 소리가 조금씩 난다든지,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지 않는데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 산사태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각자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본인이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관련 대책 일환으로 산림청이 드론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와 예. 경주시는 사방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 대피, 도로 통제 이렇게 대응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산림청에서 생산대 연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잘 맞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본다면 이 예보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네. 말씀드려서 지금 예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AI 시대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커피의 두께라든지 강우의 강도라든지 지지 특성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예보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전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도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스마트 건설 환경공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에 물이 찰 때 자동차 운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차량이 침수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먼저 비가 많이 올 때 운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볼게요. 어제 비가 많이 왔던 경기도 네. 오산시에선 공무원의 교통 통제 무시한 채 지하차도로 진입한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긴급하게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 교통 통제 무시 그리고 지하차도로 무작정 진입 정말 위험한 거죠?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 통제 신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 자동차는 물론이고 사상자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작년 오송 그 전에 부산 사고도 지하차도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경우가 지하차도 같은 데는 물이 양쪽에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 50cm가 차면은 이 차단을 하는 이런 기준이었다가 사고가 또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골든타임이 짧다 보니까 15cm로 낮췄어요. 네. 15cm 정도면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무작정 막는 거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막았을 때 차가 진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적은 것이 양쪽에서 물이 들어오는 지하차도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제 차가 이제 맨 앞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도로가 좀 침수되는 듯한 조짐이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후진을 해야 하나? 아니면 차 버리고 바로 도망갈까?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수 도로일 때 내가 이 처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은 길 자체의 깊이를 모릅니다. 물이 올라오더라도 물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사실 침수도로 진입하지 말고 우회도를 찾거나 이 진입하는 걸 포기하는 건너가는 걸 포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거 건너가야 된다. 뭐 이길 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차가 있는 경우에요. 먼저 앞차가 진입을 하면은 내가 세단이다 그러면 앞차도 세단이어야지 높이가 똑같습니다. 예. 앞에 세단일 경우에 뒤에 머플러 꽁무니에 있는 머플러에 물이 얼마큼 올라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차의 머플러에 물이 차서 덮어버리면 진입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 근데 만약에 내가 맨 앞이다 그러면은 잣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창문 열고요. 서서히 진입할 때 기아는 저단 기어로 해놓고 에어컨은 완전히 꺼서 동력 상실하지 않게끔 진입을 하고 창문 앞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서서히 진입하면서 내 앞바퀴에 물이 얼마큼 올라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때 바퀴에 반 정도 올라오면은 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더 들어가서 3분의 2까지 되면은 시동이 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 시동이 꺼지면 일은 이미 저질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반이나 3분의 2 기준은 물이 잔잔할 경우의 깊이를 말씀드리는 거지. 예. 옆에 차가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물살이 세면은 이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높낮이가 틀려지거든요. 시동이 더 잘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을 되도록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진입했는데 차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거세요. 한 번. 한 번 정도는 시도한다. 예. 근데 2번, 3번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시동을 자꾸 걸면은 예. 엔진룸까지 물이 이미 유입이 돼서 나중에 수리비부터 완전 침수가 돼버리거든요. 차가요. 그래서 그때는 내려서 밀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 명 도움 받아서요. 근데 네.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시동은 이미 꺼졌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탈출입니다. 탈출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탈출이 물이 들어오는 이 반대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나가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불어나는 속도 뛰어나면은요. 천상 가장 골든타임 늘리는 방법은 지붕 위에 올라가는 방법은 없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119 연락해서 구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가 되면은 더 위험한 부분이 가중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 상황에 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극한 호우가 예고돼 있으면 차를 안 갖고 가는 게 이제 좋다는 생각도 하고 자 전기차 몰 경우엔 내연기관차 몰 때와 또 다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진입 여부 판단하면 좋을지 또 운전할 때 어떤 사항 주의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내연기관차보다 더 열악한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차도 동급 대비해서 한 500kg 무겁고 또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 바닥면이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물론 이중 방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전기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거든요. 물을 멀리하는 것이 고장부터 누전, 감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혹시 침수도로인데 내연기관차 SUV 같은 데는 차고가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단인데 그럼 더 낮은 거고 만약에 전기차 세단이다 더 낮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타이어의 반만 되더라도 진입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젖은 손으로 충전해도 안 되고요. 네네. 그래서 물을 멀리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제가 앉아 있는 이제 시트 이상으로 이제 침수가 진행됩니다. 그럴 경우에 네. 일단 차량에서 이제 빠져나온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생존 네. 수칙이라도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럴 때 행동 요령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시동 꺼지고 물 거의 다 반 이상 침수된 거예요. 예. 탈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탈출할 때 물의 높이가 내가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바깥에 물의 높이가 더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바깥하고 안에 물의 높이가 30cm 이내로 들어오면은 이 도어의 압력이 덜해지기 때문에 열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물은 바깥에 올라오는데 내가 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물 높이가 차이가 크게 되면은 아무리 밀어도 문이 안 열리고 창문도 안 내려갑니다. 예. 바깥에 물의 압력이 너무 셉니다. 그럴 때는 이 물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못 참겠다. 난 빨리 탈출해야겠다. 그러면 유리끼는 망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유리끼는 헤드레스트 이렇게 망치만큼은- 빼가지고 망치 있으면 더 좋고. 예. 근데 그 요새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헤드레스트 있죠. 머리 예. 받침대 예. 빼서 이거 깨라. 이 말 자꾸 하지 마셔야 돼요. 아 안 그래요? 깨집니다. 망치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아, 잘안 근데 그걸 깨져요?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나는 그걸 유리깨는 깨면 되는 망치를 줄 안 알았어요. 갖고 뒤에 이거 머리 받침대도요. 세단은 음. 등받이를 뉘어야지 머리 받침대를 뺄 수가 있지. 위는 지붕이 걸립니다.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등받이 뉘어서 이걸 빼라. 이 상황 일초일초가 골든타임이거든요. 작은 저 망치 하나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운전석 옆에 손으로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15,000원, 20,000원짜리면 일생 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거 하나만큼 꼭 가지고 계시고 안 쓰면 좋은 거고 한 번 쓰면 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망치입니다. 자, 폭우가 내릴 때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차를 빼내야 하는지 지하 주차장에 그냥 둬야 하는지. 또 비가 많이 오는 동안 주차할 때 주의사항 함께 짤막하게 이건 말씀해 주세요. 물이 많이 진입되고 있다.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차 포기하십시오. 차 포기하시고 천재지변이면 보상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차 구하러 내려가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차 주차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하 3, 4층보다 1, 2층이 가장 낫고요. 네. 그다음에 도심지에서는 하천변에 주차장 많은데 한 달 동안 장마 기간에는 절대로 낮은 지역에 하지 마십시오. 한두 시간 회의하면 차 없어집니다. 예.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에 올라오고 있는데 비가 마구 들이친다. 이럴 땐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가 많이 들이치지 않고 어느 정도만 들이치면 차 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근데 된다 싶을 때는 차를 그렇죠. 버리는 수밖에 근데 없네요. 이제 일단은. 그렇게 물이 들어올 정도고 내가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올라가지 마시고 차 버리고요. 예.
버리고 따로 비상 올라오는 길 쪽으로 해서 사람이 일단 피하고 사상자가 발생 안 하는 거.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차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사고로 이어지고 굉장히 큰 사상자까지 발생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우나 태풍 만날 때 도로 위에서 이제 위기들이 이런저런 위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차에 챙겨둘 안전용품이랄까요? 행동 요령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리깨는 망치.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야광 조끼 같은 거 있으면은 어두워지더라도 그걸 입고 있으면은 2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운전 감각입니다. 요새 기후 변화는요 시간당 40-50mm 이상이 많아서 옛날에 폭우하고 틀려요. 네. 한꺼번에 물이 불어나고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30mm 이상 내리면 운전을 포기하고 진입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혹시 주변이 어둡고 시야 확보가 안 돼 있으면은 라이트부터 비상등 다 켜셔서 내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사고를 예방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안전한 것에 기다렸다가 잔잔해지길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도 요령이고요. 네. 그래서 기후에 대한 부분들 유심히 날씨에 대한 것 정보 알아두시고 이 차 운행, 장거리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 금융, 방송망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일부 저비용 항공사의 발권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2부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로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세원이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세원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엄마. 낙상 시 전두엽이 크게 손상되며 뇌의 절반 이상을 제거해야만 했는데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어린 세원이를 키우며 어려운 살림을 이어왔는데요. 깊은 밤 고기잡이 배에 몸을 싣고 먼 바다로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할머니. 홀로 있는 세원이가 걱정되지만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선 한시도 몸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돌아온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는 세원이. 작고 기특한 손길에 할머니의 눈시울은 뜨거워만 집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할머니와 세원이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그리고 영남, 제주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제주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로 단계가 높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특보 해당 지역 33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무덥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또다시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저녁 동안에도 전남권은 일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강하게 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30에서 120, 경기 남부와 충청엔 15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 남부지방은 30에서 많게는 100에서 120mm까지도 올 수 있겠습니다. 고비가 되는 강수 집중 시간대입니다. 중부지방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 충청 이남은 일요일 새벽부터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니까 미리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낮 기온 서울 27, 대구 33, 제주 34도로 예상되고 내일 아침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일주기인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8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재집권하면 북한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사퇴 문제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출산을 드러내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파문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어느덧 5개월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회의책을 내놨지만 사직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정부는 의료계에 사회적 합의체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과 의정 갈등 해법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은 학계에 계실 때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주장하셨습니다. 네.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우선은 이제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좀 의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숫자를 뭐 계속 고집을 한 게 근본적인 표면적인 원인이긴 한데 사실 그 배후에는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왔던 불신감 또
불리한 정책을 내놓으면 언제든지 뭐 파업이라고 하는 무기를 앞세워서 정부를 무력화시켜왔던 이제 의사들의 일종의 파업 만능주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고요. 그보다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그 사회보험 제도로 의료 시스템을 그 재정적으로는 잘 운영해 왔는데 네. 그 반대편에 실제로 환자를 진료해야 될 의료의 공급 체계는 굉장히 무정부적으로 그 방치되어 왔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정부적 방치. 네. 네네. 예, 그 조금 더 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 대도시에는 큰 병원들이 막 몰리는데 그 지방이나 시골에는 그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병원들이 부족한 상황. 그다음에 일부 그 이제 돈이 잘 벌리는 과목으로는 의사들이 몰리는 반면에 그 소위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데는 전공자가 부족한 상황. 네. 또 대형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전체 그 국민들이 받아야 될 필수적인 의료들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무정부적인 공급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학계 계실 때부터 계속 이제 네. 의대 정원 증원해야 돼서 아마 학계 내부에서는 되게 좀 그때 공격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의원님 아드님 결혼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에서 익명의 작성자들로부터 댓글 테러를 당했다. 네. 자, 어떤 내용의 댓글이 작성된 건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뭐 그냥 흔히 이제 그 인신 공격을 할 때 뭐 하는 그런 댓글들이 뭐 많이 달렸는데요. 네네. 뭐 이제 저희가 그 지인들한테만 알린다고 그 뭐 많지 않은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전공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청첩장을 알게 된 것 같고 이게 모바일 청첩장이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서 그 쉽게 그런 악플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결혼식장에 와서 약간 뭐랄까 그 이게 결혼식을 방해하고 어지럽히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또 그 의사들 댓글에도 있었고 그 이제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가서 이제 저희가 결혼식 그 아이들 결혼식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마음 고생하셨네요. 네,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이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입문 당시에. 네. 의대 증원 이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 네. 의사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고 있어서 전문가로서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치권에 들어가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등원해 보시니까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드십니까? 이전에는 이제 실제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바깥에서 이제 훈수를 두는 역할을 전문가로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직접 법안을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이 정부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권한 역할이 있으니까 또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저와 만나서 저와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7,600여 명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 처리됐고요. 이른바 빅6 대형 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오늘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수련 병원장들을 직권남용죄로 이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들 전공의 반발을 해소하려면 어디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이제 의사들은 특히 이제 전공의들이
정부가 뭔가 의사들한테 불리한 정책을 내놓으면 파업을 무기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켜 왔던 그 성공의 경험이 이번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하려고 하는 것을 파업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전공의들은 생각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이제는 이제 내년 의과대학 정원은 움직일 수 없는 거다.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전공의 교수들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적지 않은 전공이나 교수들은 이걸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년 것도. 예.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내년 건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현실적으로. 좋든 싫든 내후년 거부터 전향적으로 좀 다시 협상을 해보자.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선거 이전부터 저는 2025년 정원은 일단 정해졌으니 그대로 두고 2026년도 정원부터 그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객관적인 근거,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제안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 의협 과 전공의는 계속해서 2025년 내년 정원도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 지속되면 내년에 신규 의사 배출은 물론 신규 전문의, 출연병원 전공의 모두 부재하는 이런 의료 인력 공백 상황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결정적 타격이라고 보세요? 일부 피해는 불가피하긴 한데 이제 현재 원래 대학병원이 진료하던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그 대학병원에서 굳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중증 환자가 아닌 환자들이었거든요. 이제 그 환자들이 2차급 병원, 뭐 동네 병원으로 내려가서 진료를 받으면 사실 이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게 또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중증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게 좀 쌓이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특단의 조치는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그 정부가 또는 뭘 해도 사실 대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 그 기다려서 내년 이후에 의료 체계를 어떻게 그 정상화시킬 거냐.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증 환자, 희귀 질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좀 초점을 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계가 이제 단일한 소통 창구 마련하기 위해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 의사회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올바른 의료 위한 특별위원회, 이른바 올특위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때만 해도 이제 의정 갈등 좀 봉합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도 이제 컸었는데 또 이면택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 목소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활동이 그렇게 순조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교착 상태 깨기 위해서 의원님은 의료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뭐 교수 전공의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의료 개혁이니 의료 개혁만 잘 이루어지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작용 안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의사들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왜곡된 의료 체계 속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같이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교수들은 비교적 그런 설득에 그 많이 공감하는 그리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상대적으로 좀 계속 소극적인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까지는 이 대화에 참여할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니 지속적으로 뭐 만남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들어가셨으니까요. 네. 국회 차원 여론 수렴이면 특위라든지 네. 아니면 보건복지비 차원의 이제 여야 간의 긴밀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정부가 만든 의료개혁 특위로만으로는 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네. 이게 첫 번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대부분의 의료개혁이 법 개정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게 의사의 어떤 심각한 과실의 문제가 아니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들이랄지 뭐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랄지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법을 고쳐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 결국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자, 저희는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민주당 김윤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님은 지난 11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하셨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정과 권한을 가지고 필수 의료 책임지도록 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네. 지방정부로 권한 넘기면 필수 의료 강화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의 문제가 뭐냐 무정부적인 공급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정부적인 공급 체계를 질서 있는 그 공급 체계 시장으로 바꾸는 게 이제 저희가 낸 법안의 골자인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생활권 진료권으로 나누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진료권 단위로 의료의 수요와 의료의 공급을 평가하고 그 공급이 부족한 지역, 과잉인 지역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적정한 공급의 체계로 바꾸도록 하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큰 병원이 부족한 곳에는 지방 정부가 병원을 짓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의사가 부족한 곳에는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체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 단위로 또는 진료권 단위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동네 작은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진료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환자를 진료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에서의 수가의 가산 그리고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별도의 지역의료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자체가 그 돈을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동네 병원에서는 딱 한 번 진료만 살짝 받고 자꾸 대학병원 가야지 뭐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 인식 바꾸는 것도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자, 김윤 의원님은 진료권이라는 이제 새로운 분류 기준 제시하셨는데 정부는 이미 필수 의료 취약 지역 설정에서 관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중증 응급 의료센터 두고 산부인과 경우 분만 취약지에 있는 병원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진료권은 정부가 상정하는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가요? 네, 좀 다릅니다. 몇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분만 취약지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정부는 분만 취약지를 그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군 단위죠. 그런데 이제 그 군 단위에서 1년에 분만하는 신생아 숫자가 불과 뭐 몇십 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몇십 명의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을 유지 운영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분만 건수가 작으면 그 산모들이 그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운영되는 병원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진료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구 15만 이상,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큰 종합병원, 분만 병원이 유지되기에 충분한 규모의 지역을 여러 시군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 말하시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부도 만들어 놓은 진료권이 있긴 한데요. 이게 그 시도 행정구역을 그 위주로 진료권을 만들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서천하고 전라북도 군산은 서천 군민의 대부분이 군산에 있는 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군산 서천을 한 개의 진료권, 의료 생활권으로 묶어서 의료와 관련된 계획도 세우고 관리도 하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면 그 두 개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래서 실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중심으로 한 그 진료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진료권 단위로 인력과 병상이 공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얽힌 실타래를 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들하고 저도 좀 대화를 나눠보면 뭐니 해도 머니다. 역시 수가다. 수가로 풀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의사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미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내면서 필수 의료에 관한 보상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이런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부에 또 추가로 제안할 부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 수가로 한 매년 2조씩 해서 뭐 10조 이상. 그다음에 그것 말고 이제 수가로 보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력의 파견 비용이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료 취약지의 병원을 확충하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은 정부가 별도의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 얘기하기로는 매년 한 2조 원 규모 정도로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수가에서 뭐 2조 이상, 그다음에 재정으로 2조 이상 정도가 투입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쓰는 방식인데요.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정확하게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원가 대비 150%, 200%를 주는 반면에 어떤 거는 뭐 50%, 60%, 70%밖에 안 주는 게 문제고, 특히 그렇게 그 수가를 낮게 주는 분야가 지금 응급, 소아, 분만, 중증 이런 환자들에 대한 수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해 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수가를 개선하는 것, 동시에 수가가 높은 것은 내리는 조정이네요. 그다음에 그냥 수가만 올리면 너도 나도 그 이 유리한 그러니까 좀 이 그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료권별로 적정한 숫자의 병원을 지정하는, 예를 들면 응급센터, 분만센터, 뭐 소아센터, 심내센터 이런 걸 지정해서 그 센터들에 한해서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면 적은 돈으로도 의료 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진들이 필수 의료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또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인데 그 의료계의 요구대로 그 의료계 의료 분쟁 부담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는 이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환자를 치료하지만 한편으로는 환자한테 예기치 않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동시에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환자들이 의료 사고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자문을 구하면 의사들이 의사편 들고 이런 상황이라 환자들 입장에서 의료 사고와 관련된 그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하나 드릴게요. 짤막하게 한 줄로 대답해 주세요. 22대 국회 4년 의정활동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법과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16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더제나 기흥에서 수원,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화성 휴게소 까지는 12km 정체, 비봉에서 용담터널, 더제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은 비봉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도 단양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동명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생겼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뉴스인데요. 전 세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에서 항공사와 방송사, 언론사, 은행 등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업체들에서도요,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항공기 운항까지 멈춰섰다고요? 네, 독일 베를린 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입국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일부 이동통신사도 통신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 은행들은요, 오프라인 상태라서 지금 은행 거래가 모두 중단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사들도요. 영국의 이 스카이뉴스는 오늘 아침부터 생방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 탑승권 발권이 지연되고 있고요. 이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항공사들의 자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공항공사가 지금 여러 상황을 접수 중에 있고요. 에어프레미아, 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제스타,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사 등이 이 장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정되는 원인 뭡니까? 네, 일단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입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업데이트 과정에서 MS 업데이트와 충돌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정확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비싼 옷과 가방 그리고 현금을 받고 그 대가로 한국 정부를 불법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내용과 우리 정보전에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미테리 연구원이 기소된 게 지난 16일이죠. 네, 16일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대북 분석관 출신이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한반도 전문가로 통하는 선임 연구원입니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16일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인 17일에 당국에 체포가 됐고요. 다만 이 보석금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9천만 원을 내고 체포 당일에 풀려났습니다.
했습니다. 슈미테리 변호인 측은요. 한국 정부를 엄하게 비판해왔다. 근거 없는 기소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장 배경 경력 지녔는지 수미테리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한국명 이름은요. 김수미고요. 1972년도에 태어난 한국계 이민자 출신입니다. 12살에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한국어에도 굉장히 능통합니다.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을 했고요. 국제관계학, 정치과학 등을 전공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에 퇴직을 했고요.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이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싱크탱크 여러 곳에서 주요 활동들을 해왔고요. 아마 최근에는 6월에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CNN 방송의 논평가로 출연한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아울러서 그 워싱턴 특파원들하고도 각각 간담회도 갖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 검찰은 수미테리 기소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정보당국이 깊게 연계됐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네, 테리가 한국 정부의 요원 그러니까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다라고 기소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한 10년 동안 워싱턴 DC 또 뉴욕의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고위급 한국의 국가정보원 요원 등과 만나서 비공개 정보 등을 전했다. 또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의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라고 기소장에 적었습니다. 또 이 2019년 1월에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워싱턴 DC 방문 시에 이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등을 섭외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마련해 준 것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싱크탱크의 초청을 받아서 외국 정보기관 수장을 만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장에도 어떤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의 진술로는 매우 비정상적이었던 만남이다. 이런 진술이 담겼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네네. 자, 기소 내용 보면 명품 브랜드 핸드백, 옷 그리고 37,000달러 우리 돈 한 5,100만 원 된다고 해요. 그런 뒷돈을 받고 명품 가방 의류를 받았다고 이제 기소장에 기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면은요, 뭐 루이비통 핸드백, 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핸드백, 그리고 유명 브랜드의 코트에서 총 한 5천만 원 가량의 뒷돈을 받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이 테리를 위해서 명품 가방을 직접 고르고 선물하고 대사관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같이 타고 떠나는 사진까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공소장 보면은요, 이 미수사 당국이 테리와 국정원의 관계를 한 10년 동안 추적을 했고 대화나 통화 등도 실시간 도감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 10년간 추적이요? 네.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 미국이 수미테리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뭐 간첩법과는 다른 법일 텐데 혐의 내용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이 간첩법은요, 최대 4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간첩법 위반을 잡아내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요, 이게 원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적국의 선전을 막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미국 정책에 정책 또는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에 나는 어떤 국가를 대리한다라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법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이 법은요, 옛날 법이기도 하고 적용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 등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 우리나 뭐 카타르 같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이 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미국 정보를 한국에 넘겼다.
면서 처벌한 과거 사례 이제 살펴보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른바 로버트 김 사건 아닙니까? 네, 현직 미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네. 1996년에 미 해군 정보국에서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한국 대사관 소속 무관 백모대령에게 이 북한 잠수함의 강릉 침투 사건 뭐 이런 정보들을 알려줬다가 징역 9년에 처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었네요. 네. 수미테리하고는 좀 그 신분에 있어서 일단 다르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무엇보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 사진이 떡하니 이제 찍히는 걸 두고 정보전 참사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정보전 참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국정원의 공식 입장은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 중에 있다라는 입장만 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소장에는 굉장히 미국 경찰이 오랫동안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도 국정원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국정원의 부족한 정보 역량 그리고 허술한 보안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직원들이요. 테리에게 이 비싼 물품들을 사주면서 카드 내역도 남겼고요. 외교관 면세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카드 내역 이런 거 외교관 면세 혜택. 그럼 자기 이름이나 신분이 거기다 다 남는 거예요? 네, 다 남았고 사진까지 다 찍히고 그리고 그 쇼핑 이후에 백을 들고 가는 사진까지도 다 미 검찰에서 기소장을 그러니까요. 저도 공개하면서. 봤어요 아까. 네, 그러면 과연 이게 국정원 요원들이 기본도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안타깝네요. 네, 예. 이제 현지에 가서 활동하는 어떤 요원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24시간 감시하고 노출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또 정보 최전선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어떤 이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미테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은 이 학자잖아요. 네네. 이 정보 수집 역량이 떨어지니까 고급 정보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서 수미테리 수준의 정보원들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목맸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뭐 카드 결제하는 데 있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부분 하나 주셨고 그다음에 뭐 수미테리가 들으면 어쩔지 몰라도 좀 더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원들에게는 잘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조야와 국내에서도 이것은 정보 참사다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마 이제 국정원 측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들을 말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참 아쉽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그런 부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반응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관계자가 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미테리가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찍혔던 사진이나 또 기소장에 명시된 내용들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작업을 하면서 네.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 무언가가 되게 만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라는 게 지금 여권의 시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고위 관계자가 국정원 요원이 사진 찍히고 한 것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문적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국정원을 채웠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측에서 강력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네. 대통령실이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정녕 윤석열 정부는 수미테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이 기소장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수미테리가 이 미국의 외교 전문지입니다.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의 외교
외교 정책을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기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도 수미테리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전 정권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도요. 수미테리 건에 대한 조사 시기는 1년 전이고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CIA 도청 사건 등 더 큰 일도 있었는데 우리 외교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네, 이 시각에도 각국의 정보기관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다.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해서 정보 역량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양측을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송 기자가 보시기에 이런 서로 이제 정치권의 공방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 이 문제 자체가 한미 양국 관계에는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보 교류나 수집과 관련한 관행을 우리가 좀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정보 교류 간의 가교 역할을 했던 워싱턴 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상황이 변화되는 걸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야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투명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공공외교 분야도 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외교 분야에 아마 싱크탱크 관리 그런 부분도 들어가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위축되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아주 특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왔고요. 오늘도 많이 비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 영화관 찾으신 분들 이제 많은데 원래 여름에는 대형 블록버스터가 극장 지배하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 극장에 블록버스터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현재 여름 극장가 그리고 한국 영화에 제한을 한다면 맞는 얘기고요. 보통 여름에 이 한국 영화 이제 배급사마다 올 한 해 장사를 책임질 텐트폴 영화들을 내놓고는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작비의 영화가 탈출 한 편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블록버스터 한 보통 100억입니까? 어느 정도 하죠? 보통 최소 100억 이상. 최소 100억. 네, 2000년대에는 이제 들어서는 이제 200억대. 그 200억 정도를 이제 블록버스터 제작비로 보는 거예요. 네,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보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단 한 편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블록버스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극장 풍경이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옛날에는 영화하면 또 여름이었어요. 아니면 또 명절 뭐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추석. 또 뭐 있죠? 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풍경이 바뀌었구나 싶으면서도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뭐 탈주나 탈출 이런 영화들 지금 상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뭐 탈주도 그렇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탈출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대의 제작비를 들였고요. 근데 탈주 같은 경우에는 순 제작비가 80억 원으로 중형급 정도의 영화거든요.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여름 극장가를 살펴봐도 그때는 제작비가 120억에서 190억 정도의 다만악에서 구하소서나 강철비 2, 반도 같은 큰 규모의 여름 블록버스터들이 일제히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중형급의 영화들이 지금 많이 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드는 엉뚱한 생각이 네. 탈출. 네. 비슷한 뜻 아니에요? 왜 제목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예, 개봉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비슷한 제목들이 몰렸는데 탈출 같은 경우에는 사일런스 프로젝트라는 또 부제가 붙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구분이 되실 것 구분이 같아요. 되는데 너무 비슷한 뜻이라서 이 국어사전 찾아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냥 잠깐 된 엉뚱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개봉한 영화들, 특히 한국 영화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지금 개봉하고 또 관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가 핸섬 가이즈, 하이제킹, 탈출, 사일런스 프로젝트로 모아질 것 같은데요. 이 영화들 모두 탈출을 제외하고는 제작비 50억 원 아래 그 위 이 정도 되는 중형급 영화들이고요. 모두 좀 개봉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예요. 팬데믹 이전에 촬영을 완료를 해서 2년, 3년 정도 계속 개봉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이제 겨우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그런 영화들이고요. 또 대형 블록버스터이기보다는 중형급 영화다 보니까 그만큼 손익분기점도 낮아서 지금 3주차, 4주차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장기 상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핸섬 가이즈나 하이제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관객을 넘게 동원을 했는데 보통 여름 블록버스터들이 첫 주 아니면 두 번째 주에 이제 흥행 판가름이 나는데 이 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길고 가늘게 오래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흥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핸섬 가이즈 웃겨요? 네, 재밌습니다. 포스터는 봤는데. 엉뚱함으로 무장한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서 엉뚱함으로 무장했다? 네. 유머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빵 터져요? 네, 뒤집어지게 웃을 수 있지만 그 유머 코드와 내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웃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맞았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자기의 어떤 성향하고 뭐라 그럴까 유머 코드하고 이제 저기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핸섬 가이즈 포스터 봤는데 최근에 제가 극장을 갔어요. 인사이드 아웃을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그렇죠. 제가 고른 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같이 갔는데 여하튼 저는 그냥 티켓팅하는 과정에는 참여를 못했고 저는 끝나고 밥을 샀습니다. 근데 하이틴의 감수성, 민감한 감수성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세밀하게 그렸더라고요. 자, 인사이드 아웃 2 말고 이외에 기대되는 혹시 재밌게 보신 작품이 있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여름 영화는 데드풀과 울버린인데요. 이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각기 다른 프랜차이즈의 히어로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죠. 마블의 그런 영화적인 마블 시리즈? 세계관을 말하는데 스파이더맨도 있고 마블 시네마틱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유니버스. 여기 아이언맨도 있고 토르, 헐크 있고 이런 세계관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데드풀이 그동안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IP를 21세기 폭스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디즈니에서 이제 폭스사를 인수하면서 처음으로 데드풀이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재미를 나타내리라고 보는 게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R등급 히어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위 높은 농담과 굉장히 고어한 액션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디즈니와 마블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될 것인가 또 아름다운 디즈니의 세계에서 이게 어떤 또 파열음을 낼 것인가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데드풀과 울버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들어보니까 슈퍼맨 옛날에 그렇죠. 슈퍼맨이 있었고 스파이더맨도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슈퍼맨은 DC 마블은 아니고 DC지만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히어로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원더우먼. 네네. 우리 이 기자님 황금박쥐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이건 조금 옛날이니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데드풀과 울버린 말씀하셨는데 에일리언 시리즈도 신작이 이제 나온다고 해요. 네, 7번째 속편이 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네.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지금 미국의 극장가가 굉장히 빠르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네. 탄탄한 배경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또 국내에도 개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편수들이 이제 개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 보면 우리가 천만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잖아요. 예. 20여 편 되는 천만 영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다수 7편이 여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올 여름은 좀 굉장히 좀 비수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네. 자, 올 여름은 그러네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뭐 다양한 영화들을 또 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올 상반기엔 이승만 전 대통령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수 100만 명 훌쩍 넘기면서 사실상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네. 특히 이제 8.15 광복절 앞두고요. 네,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유경수 여사 다룬 영화 개봉된다면서요. 네, 지금 잇따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을 앞두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또 지난 10일에는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가 개봉을 했어요. 이거는 뮤지컬 박정희 공연 실황을 담은 그런 작품이고요. 예. 근데 뭐 아직까지 관객 수는 저조해요. 근데 10,000명 정도가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잇따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배우들이 참여를 합니까? 뮤지컬 배우들이라서 아마 예. 이렇게 좀 낯설실 텐데 이게 뮤지컬 실황을 좀 더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영화로 개봉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기록 영상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네네. 그 다음에 무슨 나레이션이 들어간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목련이 필 때면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기록 영상이 70%고 이제 나머지를 극으로 재현을 했고 고두심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다고 합니다. 나레이션 고두심. 네. 현석 씨도 아마 맡은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나레이션 고두심 현석. 또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이 다수 들어가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앞에서 이제 블록버스터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세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극장 환경이 변한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여름에는 텐트폴, 블록버스터가 개봉해야 된다라는 그런 흥행 공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름에 극장에 관객들이 가장 많이 몰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했던 비수기나 성수기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관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여름에 큰 예산을 들인 작품을 개봉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한국 블록버스터들이 지금 추석 이후로 대기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개봉을 안 할 뿐이지 블록버스터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을 여름으로 잡지 않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설이라 이제 저 뭡니까 추석 연휴라든지 그렇게 잡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네. 자, 최근 한국 영화 중에 파묘가 가장 흥행했던 것 같아요. 파묘 그렇죠. 보셨죠? 그럼요. 네. 이게 근데 보니까 네. 젊은 층들 중에 정말 재미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뭐 기성층 중에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우 저 뭐 저런 걸 보냐 이런 또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젊은 감성이 더 많나요? 아무래도 장르 영화라는 특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장르 영화가 기본적으로 좀 많은 대중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을 넘었다는 건 굉장히 좀 대단한 그러니까요. 기록이죠. 네. 특히 파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했던 전통적 비수기에 해당하는 2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전통적인 흥행 공식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좀 경종을 울려준 작품이기도 했어요. 아, 전통적인 그런 그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약간 사고 전환이네요. 네네. 그죠? 그런 거를 파묘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렇다면 파묘 같은 흥행작
네. 어디 없습니까? 저 우리 이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있었죠. 사실 서울의 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수기라고 얘기했던 11월에 개봉을 했고 범죄도시 4 같은 경우에도 4월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작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라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규모의 영화가 흥행할 것이다가 예측이 됐다라면 현재는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지금 굉장한 과도기의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쌓아왔던 데이터가 흔들린다? 네. 확 들어오진 않는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름에 흥행을 하고 또 뭐 설 추석 이런 타이밍들에 큰 영화를 내보내야지 많은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흥행 문법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상영 시기부터 해가지고 네네 새로운 흥행 문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 시기. 약간 변혁기를 맞고 있다. 영화계가. 아주 그렇습니다. 네. 영화계는 변혁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 저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오히려 입소문이 중요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요? 입소문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들이 보통 개봉 타이밍을 좀 빠르게 잡아서 선제적으로 관객들을 확보하고 입소문에서도 조금 더 많이 타서 좋은 입소문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해진 거예요. 미리 개봉을 해서 평일에 안 그래도 관객 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작은 표본을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나쁜 입소문이 나오게 되면 주말까지 영화가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주말에 많은 관객들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 전에 나쁜 입소문이 먼저 나서 주말에 관객이 안 간다. 이렇게 되면 굳이 평일에 개봉할 필요가 없어지는 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입소문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즘은 그냥 친구들 만나서 한두 명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 쫙 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또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퍼져나갈 수 있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네네. 자. 옛날에 이제 주말 관객들 선점하겠다고 영화가 이제 금요일에 개봉하는 경우 많았죠. 네네. 그런 마케팅 관행도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바뀔 것 같아요. 네, 이미 바뀌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토요일에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그럼 먼저 개봉을 해서 관객을 선점하겠다라는 마케팅 전략으로 금요일로 앞당겨졌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목요일로 또 앞당겨지고 이게 최근에는 수요일 개봉으로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럴 때는 영화 기자들 사이에서 이러다 월요일날 개봉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게 다시 뒤바뀌었어요. 이제 성수기 비수기 구분도 없어지고 평일 관객들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일찍 개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금요일로 하루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하이제킹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개봉을 했고 또 추석 시즌에 개봉할 베테랑 2 같은 경우도 금요일 개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뀐 영화 방한 풍경 한마디로 딱 총평한다면 뭐라고 이제 규정 지으시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로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올 여름 한국 영화에 관련한 제 총평이기는 한데 이게 다음 분기 내년 여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가 가장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도 모른다. 기존의 문법은 잊어라.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057님 제가 부장님과 카풀을 하는데 부장님이 지금 뉴스레터 K에 문자 보내래요. 치킨 당첨되면 부장님이 점심 사신다고 하네요. 치킨으로 점심 드시는 건 아니죠. 자, 2775님이 저희 제작진이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7057님께 2775님이 매일 잘 듣고 있는 주부입니다. 진행자님 바리톤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네요. 장수 프로 되시기를 파이팅.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입니다. 신나는 주말의 시작.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꿍따리 샤바라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